네, 옥터디 기초엔 기본생물 8장 물질대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캠벨이랑 혹시 같이 보고 있는 분들은 자, 아마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사실 캠벨의 6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냥 설명의 편의상 요 뒤쪽에 넣어놨고 캠벨 보시는 분들은 앞에 6장이랑 요거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물질대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물질대사라는 거는 우리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의 총합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날 텐데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의 총합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흐름, 그 다음에 물질이 막 바뀌는 물질의 전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화작용, 동화작용이라고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얘 둘을 그냥 연결시킨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ATP랑 환원력을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반응들입니다. 이런 걸 이용하는 걸 다 물질대사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화작용 경로 봅시다. 자, 이화작용이라는 거는 복잡한 분자를 쪼개는 거예요. 복잡한 분자들을 쪼개가지고 보다 단순한 화합물로 분해를 시키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뭐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보통 전자를 방출하는 산화 반응이 주로 이화작용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NAD 플러스라든지 FAD 물질이에요. 자, 이런 물질들이 전자 수용체로 작용을 해가지고 들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NADH가 되거나 아니면은 FADH2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에너지 힘을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만드는 대표적인 과정이 이제 세포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은 잠깐 보고 왔지만 해당 과정 TCA 회로 자,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 이렇게 흘러가고 해당 과정은 세포질,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전자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여기서 일어난다. 일단 요 정도 감을 좀 잡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화작용은 핵심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즉 엑설고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고요. 발열 반응이면 델타 H가 음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자유에너지 델타 G 값도 역시나 음인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 동화작용 봅시다. 이거는 거의 반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단순한 분자가 있으면 얘들을 합쳐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을 동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반대로 환원 반응이 중심입니다. 이때 얘들을 지금 합쳐야 되니까 우리 물건을 부수는 것보다 이렇게 이쁘게 쌓아 올리거나 만드는 과정이 더 힘이 들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에너지를 주로 ATP라든지 아니면 NADPH 식물입니다. 이건 동물 식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환원력을 얘들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들은 에너지 소비는 여기 이화작용의 엑설고닉과 반대로 엔더고닉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에너지를 소비한다 해서 엔더고닉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당연히 델타 H는 흡열 반응, 델타 G는 양인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화 과정 경로가 지금 델타 G가 양이면은 비자발이죠. 자발적이지 않은 반응이다 이런 소리인데 어떻게 그런 동화 과정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아까 물질대사는 모든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ATP와 환원력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어져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작용으로 ATP나 아니면은 뭐 NADH, FADH2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요. 이때 ATP를 뭐 가소분해한다든지 아니면은 NADH가 환원력을 제공한다든지 해가지고 요 에너지가 훨씬 더 큰 겁니다. 동화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 이를 이용해서 전체 합은 델타 G 플러스가 델타 G 마이너스보다 작겠죠. 그래서 전체 합은 음인 반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동화 작용은 아미노산들을 합쳐가지고 단백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지방산을 탄소들을 합쳐가지고 지방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핵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과합성할 때 켈빈회로 해서 당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사실 그냥 뉴클레오티드들 그려가지고 붙일랬는데 귀찮아가지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이런 DNA 혹은 RNA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다 아시죠?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TP 요거 한번 또 배워봅시다.
앞에서 사실 설명을 다 하고 왔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고 볼게요. 자, ATP를 이용한 세포 내 작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작업, 수송 작업, 뭐 기계적인 작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화학적 작업은 아까도 봤듯이 어떤 단량체들을 합쳐가지고 중합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반응을 의미하고요. 자, 이런 반응들은 반응이 자발적이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들이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쳐지진 않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ATP를 들어가가지고 이 반응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송 작업 있네요. 수송 작업도 우리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막이 있을 때 이 막을 지금 통과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뭘 썼냐면 펌프라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수소 펌프, 나트륨 펌프 이런 것들 봤죠. 나트륨, 포타슘 펌프 이런 거 다 봤습니다. 그래서 농도에 역행해가지고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을 지금 ATP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런 수송 작업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기계적 작업이 있습니다. 자, 기계적 작업은 이것도 다 배운 거예요. 사실 뭐 우리 선모 같은 거 움직일 때 디네인에 의해 가지고 얘들이 ATP를 써가지고 움직인다 이런 거 설명했고요. 선모나 편모 아니면은 우리 근육세포 수축할 때 액틴 묘신반할 때 그때도 사실 ATP가 사용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 이동하는 거 제가 잠깐 그려준 적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 양쪽으로 끌려간다 했는데 자, 이때도 사실 디네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ATP 등을 사용해요. 사실 여러 군데서 이런 에너지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TP의 구조와 분해 한번 봅시다. 자, 구조는 사실 밑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려준 적도 있죠. 제가 ATP 풀네임 자체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ATP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아데닌 구조, 그 다음에 리보스 당 구조, 그 다음에 인상기가 3개 달려있는 구조 이렇게 그릴 수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알파, 베타, 감마라 했고 얘들이 하나하나 분해될 때마다 물이 들어가죠. 분해될 때마다 얘들을 무기 인산 PI 이렇게 표현한다 했었고 요 산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마그네슘이 들어간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베이결합은 주로 요 베타와 감마 사이에 일어납니다. 자, 요거는 제가 2개 그렸다고 2개 쓰는 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보통 하나고 자, 베타와 감마 사이에 마그네슘이 베이결합합니다. 요건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그 DNA 폴리머레이즈나 RNA 폴리머레이즈 같은 놈들은 그 촉매 기전에서 2개의 마그네슘이 관여를 해요. 자, 이거는 배웠죠. 옛날에 폴리머레이즈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얘들은 2개의 마그네슘이 작용을 해서 촉매 기전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ATP의 가소분해돼 있습니다. 자, 방금 물을 이용해가지고 요 인산기가 가소분해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때 에너지가 델타 G 값이 마이너스 7.3kcal per mol 혹은 줄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30.5kJ per mol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환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환산하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TP 생성 회로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세포에서는 보통은 포도당을 이용해요. 포도당을 이용해가지고 분해를 시킵니다. 자, 얘를 분해하는 과정, 즉 이화작용이죠. 요때 이제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은 요걸 이용해가지고 ADP에 다시 PI를 붙여서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나오는 이제 요 ATP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본 대부분의 우리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작동할 때 에너지원으로 즉 화폐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말씀드렸죠.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피루부산으로 나중에 분해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앞에서 말씀드린 해당 과정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ATP 생성 회로는 요것뿐만 아니고 뒤에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일단 기질 수준에서는 요 정도 일단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효소 한번 봅시다. 자, 효소는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촉매 거대 분자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촉진을 시키는데 그 반응에 의해서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소모되지 않는 화학적 매개체를 효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활성화 에너지 이게 액티베이션 에너지인데 거꾸로 이렇게 EA 이렇게 씁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쓰고요.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는 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건데 이쪽이 반응물, 이쪽이 생성물의 에너지다 치면은 지금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작죠.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음의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발열 반응이 될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러면은 흡열 반응이 되겠죠. 요때 요 크기를 이제 반응열 Q 이렇게 부르고요. 자, 넘어야 되는 요 산, 요 크기를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요 상태를 활성화 상태 이렇게
이렇게 보통 부르죠. 그리고 만약에 촉매를 사용하면은 이제 정촉매, 부촉매가 있는데 뭐 화학에서 할 얘기긴 한데 정촉매를 쓰게 되면은 요 활성화 에너지 산이 이제 낮아져 가지고 더 작은 에너지만 요만큼 에너지만 투입을 해가지고 요까지 생성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 역할이 요만큼 낮춰주는 역할을 한 거죠. 만약에 부촉매를 쓰면은 요게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요게 중요하죠. 자 요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요 Y축을 제가 그린 거는 에너지 상태인데 요 에너지가 엔탈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엔탈피를 의미하는 거고 요게 엔탈피일 때는 반응이 발열이든 흡열이든 어쨌든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자 요게 만약에 엔탈피가 아니고 깁스 자유 에너지다. 깁스 자유 에너지면은 요 반응은 항상 델타 G가 음인 반응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요만큼이 이제 여기가 깁스 자유 에너지다 치면은 요 차이가 지금 항상 음인 반응. 여기가 더 아래 있는 반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또 이러냐? 그건 아니죠. 여기 이제 ATP를 연결 지어가지고 만약에 요 에너지가 훨씬 더 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값이 더 크다. 그러면은 얘들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반응이 훨씬 더 높아지지만 만약에 ATP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더 뚝 떨어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까지 반응이 이어진다. 이러면은 요거는 지금 요 과정이 깁스 자유 에너지가 양인 반응이지만 요 전체로 보면은 깁스 자유 에너지가 음인 반응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ATP를 사용을 한 거죠. 당연히 X축은 반응의 진행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효소는 이런 활성화 에너지를 여기가 뭐 엔탈피든 깁스 자유 에너지든 상관없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낮아지겠죠. 낮춰줄 수 있는데 여기서 속도랑 관계 있는 거는 또 사실 깁스 에너지예요. 여기 엔탈피 쓰면 안 됩니다. 깁스 자유 에너지. 이거는 왜냐면은 자, 이거 너무 화학적인 얘기인데 속도 상수 K 자체가 2의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 전이 상태 여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상태가 지금 델타 G의 전이 상태 여기는 H의 전이 상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생물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깁스 자유 에너지를 썼을 때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구나. 그냥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차이 여기서도 ATP를 쓰면은 여기서 요 차이 요게 이제 델타 G 값이 되겠고 항상 음수가 돼야겠죠. 이게 반응이 일어나려면 요 정도만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효소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질 특이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뭐 기질, 리간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지만은 기질이라 하면은 이 효소가 작용하는 반응물을 의미해요. 서브스트레이트. 자, 밑에 적혀 있죠? 이거를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효소와 만나게 되면은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거를 형성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효소고요. 얘가 S가 기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 둘이 지금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은 효소가 이렇게 있고 기질이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S가 만나서 ES 상태의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은 다시 요 기질이 뭔가 바뀌겠죠. 어떻게든 바뀌어가지고 생성물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뭐 쪼개졌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쪼개지거나 등 뭔가 바뀌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효소와 생성물로 나누게 된 거죠. 이걸 그냥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게 이제 가역적이면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보통 요 과정은 가역적인데 요 과정은 보통 비가역적입니다. 자, 그 다음 활성 부위 적혀 있는데 자, 활성 부위는 제가 그림에 그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효소에서 요 기질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요런 데를 활성 부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효소는 반응을 하기 전이나 반응을 하고 나서나 요 중간 상태는 조금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 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시 또 기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ES를 형성한 다음에 E와 P로 나눌 수 있게 되고 얘는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빙빙빙빙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효소는 반응 후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유도 적합설이란 걸 봅시다. 자, 요거는 효소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소의 특이성은 이 효소의 활성 부위 모양하고 기질 모양 간에 이 조화된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유도 적합설인데 이 기질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요 효소의 활성 부위가 기질이랑 더 잘 결합하도록 구조가 변한다. 자, 요게 이제 유도 적합설의 의미예요. 효소가 있을 때 효소의 활성 부위가 기질과 만나게 되면은 이 모양을 변화시켜 가지고
기질을 감싸게 되죠. 이게 이제 유도 적합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적합하게 유도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느냐, 사실 옛날에는 열쇠, 자물쇠, 설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생화학 처음 배우던 시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열쇠, 자물쇠, 설. 요새 뭐 이거 뭐 책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용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요건 뭐냐면은 효소가 그냥 틀 모양으로 이렇게 탁 있는 겁니다. 틀 모양으로 탁 있고 여기에 맞는 기질만 탁 들어와가지고 요 틀, 효소는 전혀 구조적 변화 없이 그냥 안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얘들이 쫙 쪼개져가지고 이제 다시 프로덕트로 바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 요 입체 구조가 기질에 맞춰가지고 적합하게 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요즘 가설입니다. 그래서 효소 활성 부위에서 촉매 작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유도 적합 나와 있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질 활성 부위로 얘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효소가 모양을 변해가지고 효소 활성 부위가 기질을 더 이쁘게 잘 감싸게 된다. 이게 이제 유도 적합이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약한 상호작용으로 기질이 활성 부위에 붙는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얘들이 이제 딱 들어오면은 수소 결합이나 뭐 이온 결합 같은 조금 약한 결합으로, 공유 결합이 아니라 수소 결합이나 이온 결합 같은 약한 상호작용으로 이 기질이 활성 부위에 붙어 있는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입니다. 쭉 시간 순서예요. 이 활성 부위에서 이제 효소 활성 부위에서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촉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촉매 작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일단 이 기질들의 배치를 위해 가지고 딱 틀을 제공하는 어떤 모형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기질을 이렇게 싹 딱 감싸가지고 전이 상태를, 얘들이 모양이 바뀔랑 말랑하는 전이 상태를 안정화시킨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환경 자체를 뭐 주위에는 다 친수성 환경인데 물이 많은데 안쪽만 포켓 형태로 가둬가지고 소수성 환경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혹시나 뭐 케톤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기질 모양을 딱 안정화시킬 수 있겠죠. 적합하게 달라붙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직접 촉매 반응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뭔가 물질을 여기에 부착시켜주고 다시 얘가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는 얘가 뭐 다시 인산기를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과정 중에 얘가 어떻게든 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반응물의 활성 에너지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질이 이제 활성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빠르게 생성물로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생성 물질이 프로덕트가 방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효소는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또 다른 기질들을 수용할 준비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이래가지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다 적어 놓긴 했죠. 그래서 온도, pH, 그 다음에 어떤 보조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도와 pH 영향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효소 자체가 애초에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은 온도나 pH에 의해 가지고 변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 기능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온도 같은 경우에 이제 최적의 온도가 존재합니다. 보통 소화효소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의 체온에서 주로 최적의 온도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pH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디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자, 얘들은 위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윗속은 산성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pH가 2인 환경에서 얘들은 강산이죠. 이런 환경에서 오히려 작용을 잘 하고요. 자, 우리 침에서 나오는 침 아밀라제, 얘들은 중성인 pH 7에서 최적의 활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췌장에서는 이제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탄산 나트륨이 나오게 되는데 약간 염기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에서 나오는 트립신이라는 효소는 pH 8에서 오히려 최적의 활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pH에서 최적의 활성을 효소들은 가진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인자 봅시다. 보조인자 같은 경우에는 자, 단백질이 그 자체만으로 촉매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단백질 부분만으로 온전치 않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조인자라고 하는 비단백질적인 요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촉매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보조인자는 그 결합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화학적 성질에 따라 가지고 옆에 이제 나오다시피 금속 보조인자 아니면은 뭐 조효소, 보결족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효소 홀로 엔자임, 전체적인 기능을 하는 홀로 엔자임, 완전 효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기질 특이성을 형성하거나 입체 구조를 유지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 주 효소 부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촉매 작용에 이제 필수적인 비단백질 요소인 보조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인자는 코팩터 이렇게 쓰고 주 효소는 아포엔자임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그래서 주 효소는 방금 설명을 드렸죠. 단백질 부위, 구조 등을 제공하는 단백질 부위다. 그 다음에 보조인자, 코팩터는 주요 촉매 작용을 하는 비단백질 요소 부위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보조인자를 교재에 따라 가지고 조효소 그냥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보조인자도 다시 금속 보조인자, 조효소, 보결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금속 보조인자 같은 경우에는 효소에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무기 이온들을 의미합니다. 밑에 보이다시피 뭐 구리이온, 아연이온, 철이온, 마그네슘 같이 이런 무기 이온들이 보통 금속 보조인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무래도 양이온들이죠. 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들이 잘 달라붙어 가지고 전자 이동을 보조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우리 아까 ATP에서 인산기 안정화시킬 때 기질의 음전화를 안정화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산염기 반응에서 이제 촉매 작용을 보조한다든지, 아니면 활성 부위에서 어떤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 일단 조금 외워두고 있으면 좋은 게 카탈레이즈라는 효소, 우리 배웠었죠. 포옥시점에 있던 카탈레이즈. 자, 여기는 철이온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은 DNA 폴리머레이즈, RNA 폴리머레이즈, 여기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심화반 내용이긴 한데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토크롬 C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기 나중에 복합체 4에 있는 애들인데, 여기에 구리 이온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연 같은 경우에는 알콜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아마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알코올을 알데히드로 바꿀 때 쓰는 효소가 있는데, 거기도 아연이 기질을 안정화시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DNA 폴리머레이즈에 이제 마그네슘 말고 아연도 들어있긴 해요. RNA 폴리머레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조효소 한번 봅시다. 조효소는 이제 영어로 코엔자임 이렇게 쓰거든요. 자, 얘들은 특징이 이제 효소에 비공유 결합으로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애들, 결합했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애들을 보통 조효소 이렇게 말하고요. 뭐 하는 역할은 뭐 역시나 비슷합니다. 전자 운반한다든지, 뭐 아니면 작용기들 붙였다 뗐다 한다든지, 산화 환원 반응을 매개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얘들은 뭐 NADH, 비타민, 뭐 아니면은 FAD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NAD 뭐 플러스나 NADH나 수소 왔다리 갔다리 한 차이라 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거고요. 자, NAD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3에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B3 니아신 유래고요. 그 다음에 FAD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유래입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뭐 요거 말고도 이제 뭐 코에이 이런 애들도 조효소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아세틸 코에이 뭐 할 때 잠깐 봤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랑 헷갈리는 게 이제 보결족이에요. 혹은 보결분자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프로스타틱 그룹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얘들은 차이가 조효소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거의 영구적으로 효소에 붙어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유결합으로 붙긴 하지만 공유결합이 아니지만은 그냥 붙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햄. 자, 햄은 우리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속에 뭐 많이 들어있기도 하지만은 다른 전자전달이나 뭐 기질 활성화, 산화 환원 반응 같은 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이제 철이 보통 들어있고요. 자, 요 햄 자체가 이제 보결족으로 이제 보통 쓰이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요 카탈레이즈가 그러니까 햄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철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포옥시데이즈. 자, 참고로 카탈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H2O2를 물과 산소로 바꿔주는 애가 카탈레이즈고요. 포옥시데이즈는 요 H2O2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기질을 산화시키는 애들을 포옥시데이즈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시토크롬 같은 애들, 시토크롬도 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세요. 자, 시토크롬은 종류가 많아요. 시토크롬 B, 시토크롬 C, 뭐 시토크롬 P450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다 햄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 합성 요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NO를 합성하는 NO 신테이즈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자, 걔도 역시나 햄 구조를 가지고, 자, 참고로 햄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적혈구 있죠. 적혈구는 효소 아니에요. 이거 적혈구를 효소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 적혈구는 효소가 아닙니다. 그냥 산소 운반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또 헷갈려 하시던 게 요 FAD, 얘를 교재마다
얘가 어디는 조효소라고 어디는 복열족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교재는 보통 FAD를 조효소에 분류하는데 이 나무위키 이런 거 찾아보면 또 FAD를 복열족에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얘들은 그냥 둘 다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AD는. 자, 왜냐하면 이게 효소마다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조효소긴 한데 이제 탈수소 효소 같은 디하이드로게네이즈 같은 어떤 일부 효소에서는 이제 복열족처럼 되게 강하게 얘들이 그냥 결합을 해요. 영구적으로 효소에 결합하듯이 강하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 전달계가 있다 이런 소리 제가 잠깐 했습니다. 라고 복합체 1, 2, 3, 4가 있고요. 1하고 3하고 4는 수소를 밖으로 퍼낸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죠. 1, 3, 4입니다. 자, 그런데 2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퍼내진 않아요. 자, 얘가 요 FAD를 복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이름이 컴플렉스 2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일부 중에 어떤 효소가 들어있냐면은 숙시네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 해가지고 숙신산 탈수소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안에 이제 뭐가 있냐? FAD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숙신산을 산화시킵니다. 얘들은 숙신산을 산화시켜가지고 퓨마레이트로 바꿔주게 돼요. 자, 요 과정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FAD를 FADH2로 환원시키게 됩니다. 이때 요 FAD가 FADH2가 되는데 이거는 요 안에 붙어가지고 있는 거고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림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착각할 수 있는데 그냥 안에 붙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화 상태나 환원 상태나 자, 요 플러스 여기 플러스 아니에요. 얘와 얘 그냥 요 플러스 느낌입니다. 어쨌든 산화 상태나 환원 상태나 요 복합체 2에 그냥 붙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FAD가 복열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효소 활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효소 억제자하고요. 그다음에 알로스테릭 효소 이렇게 두 가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먹임 억제 이렇게 보게 될 건데 먼저 효소의 억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 억제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가역적 억제자하고요. 비가역적 억제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가역적 억제자는 또 경쟁적 억제자와 비경쟁적 억제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역적이라는 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비가역적이다 이런 말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뒤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역적 억제자에 경쟁적 억제자와 비경쟁적 억제자가 있는데 먼저 경쟁적 억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질하고 되게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얘들이 원래 기질이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얘랑 모양이 뭔가 비슷하게 생긴 요 경쟁적 억제자가 여기에 대신 들어가면서 너 들어오지 마 하고 튕겨내는 겁니다. 요거를 경쟁적 억제자의 개념으로 잡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효소의 활성 부위에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쟁적 억제자가 대신 결합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쪽수가 많으면은 상관이 없겠죠. 즉 기질을 막 많이 넣어주는 겁니다. 많이 넣어주면은 얘가 방해를 하고 싶어도 어딜 감히하면서 또 다른 놈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쟁적 억제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질 수를 많이 늘려주게 되면은 경쟁적 억제를 극복 가능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경쟁적 억제자 혹은 저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억제자나 저해자나 이니비터 어차피 영어로 쓰면 똑같이 쓰고요. 어떤 놈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밑에 제가 말론산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우리 앞에서 숙신산 탈수소 효소 보고 왔죠. 복합체 2에 있었습니다. 자, 얘의 경쟁적 저해제로 말론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이 말론산이고요. 자, 오른쪽이 숙신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숙신산 탈수소 효소를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어쨌든 얘들은 숙시네이트가 FAD랑 아까 그냥 했던 얘기입니다. 숙신산이 있으면은 FAD랑 얘를 만나가지고 퓨말레이트하고 FADH2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숙신산에 있던 그 탄소 단일 결합에 있던 요 수소를 제거를 하면서 여기가 이중결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들 다 떨어지고요. 이중결합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중결합 바뀐 애가 퓨말레이트예요. 그러면서 요 수소 두 개는 다시 요 FADH2 여기 두 개가 들어갔죠. 이쪽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요거는 그냥 나중에 다시 배울 내용입니다. 우리 TCA 회로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때 나올 내용이고 요 잘 보시면은 요 말론산하고요. 요 숙신산하고 뭔가 구조가 애매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탄소 개수
개수가 차이 나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래가지고 탄소 개수가 차이 나지만 구조가 매우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가 대신 숙신산 대신에 말론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숙신산 탈수소 효소를 방해를 하는 거죠. 자, 앞으로 방해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마이너스 쓰면은 억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나중에 말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올 겁니다. 자, 이름이 비슷하죠. 말론산, 말산 해갖고 론 하나 차이 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영어로 이제 말레이트 이렇게 쓰고요. 혹은 말릭 애시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말론산은 영어로 말로네이트 이렇게 써요. 혹은 말로닉 애시드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다른 물질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산은 탄소 4개짜리고요. 자, 말론산은 위에 적혀있듯이 그려져 있듯이 탄소 3개짜입니다. 자, 말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면은 완전히 구조가 달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르복실산이 있고 이렇게 OH가 있고 이쪽에 OH가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OH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말산이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또 보고 합시다. 나온 김에 기본반이니까. 자, 우리 이름을 쓸 때 무슨 에이트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무슨 오닉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닉 애시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 수소를 잃어버린 형태, 여기 산이 있죠. 산이 있어가지고 이 수소를 잃어버린 형태를 무슨 에이트 이렇게 쓰고요. 자, 요게 다 붙어 있으면은 아직 산 형태를 가질 수 있죠. H를 내뿜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오닉 애시드, 무슨 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사실상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물에서는. 자, 그 다음 비경쟁적 억제자 봅시다. 자, 말 그대로예요. 비경쟁적 억제자는 지금 얘들은 아까 여기 효소에서 활성화 부위를 두고 경쟁을 했죠. 하지만 비경쟁적 억제자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효소가 있을 때요. 원래 이렇게 활성화 부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원래 기질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하지만 비경쟁적 억제자는 생뚱맞게 다른 부위에 탁 붙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엉덩이를 톡 치죠. 톡 치면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갑자기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오 하면서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시 기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죠. 즉 효소 활성화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떨어져 가지고 얘들이 부착을 하게 되면은 효소를 간접적으로 모양을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효소의 활성 부위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구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기질 결합 부위가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거를 비경쟁적 억제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가역적 억제자 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얘들이 떨어지면은 다시 모양이 떨어졌나 하면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붙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역적 억제자고, 비가역 억제자는 아예 붙어버리면은 얘들이 더 이상 기질이 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이 활성 부위에 요소가 있으면요, 여기에 비가역 억제자는 그냥 공유 결합으로 덜렁덜렁 자기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얘들을 그냥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요런 애들을 비가역 억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공유 결합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잘 안 떨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들 효소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파괴했으니까 얘들이 다시 뭐 조립되지 않는 이상은 쓸 수가 없겠죠.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비가역 억제자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또 알로스테릭 효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알로스테릭 효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뭐 캠벨 보면 엄청 그림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 알로스테릭 효소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단백질 덩어리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2개, 뭐 혹은 이런 식으로 뭐 4개, 이런 식으로 단백질 덩어리가 구성돼 가지고 활성 부위하고요, 조절 부위라는 거를 따로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까는 효소가 있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렸죠.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활성 부위라는 것만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기질이 결합한다 했는데, 자, 얘들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이쪽에 활성 부위, 활성 부위, 활성 부위, 활성 부위, 뭐 혹은 이쪽에 활성 부위, 활성 부위를 가져가지고 기질을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조절 부위라는 걸 가져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은 요 사이에 지금 요렇게 뭐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조절 부위라는 거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절 부위에 이제 어떤 활성자나 아니면은 억제자라고 하는 물질들이 여기에 결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복합체 효소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뭐 말 그대로 활성자 같은 경우에는 조절 부위에 붙으면은 이 형태를 더 안정화시켜 가지고 효소가 더 잘 작동하도록 바꾸는 것. 그다음에 억제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효소를 불활성화 상태로 만들어
해가지고 그 불활성한 상태를 안정화시켜가지고 얘들이 잘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요거를 알로스테릭 효소라 하고 조절 부위에 부는 애들을 활성자와 억제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알로스테릭 효소를 배울 때 이제 협동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요런 효소가 또 있다 칩시다. 요런 애가 있다 쳐요. 자, 여기는 이제 조절 부위는 안 나오고요. 활성 부위만 나옵니다. 활성 부위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자, 요 활성 부위에 기질이 붙게 됐다 칩시다. 기질이 딱 붙으면은 이 모양이 더 안정화되는 거예요. 더 안정화돼 가지고 다른 기질들이 더 쉽게 붙을 수 있도록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가 붙으면은 다른 게 나도 붙을래 하고 붙고요. 모양이 안정됐네. 그럼 나도 붙을래 하고 붙고요. 나도 붙을래 하고 붙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안정화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협동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동성 얘기할 때 보통 우리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헤모글로빈은 효소는 아니에요. 이건 캠벨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효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효소 단어에서 등장하니까 이거를 효소로 착각하시던데 효소 아닙니다. 효소는 아니지만 이런 협동성을 헤모글로빈도 보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헤모글로빈도 제가 4개의 서브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자, 이랬을 때 각각 하나씩 산소가 붙을 수 있다.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산화탄소는 다른 자리에 붙는다 했어요. 어쨌든 산소가 붙게 되면은 나도 붙을래 하고 산소가 붙고 또 나도 붙을래 하고 산소가 붙고 또 나도 붙을래 하고 산소가 붙고 이런 작용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폐에서 일어나겠죠. 폐에는 위에 산소 농도가 높습니다. 호흡기관이라서. 따라서 여기 헤모글로빈에 아주 많은 산소를 붙여 나갈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조직으로 이동했다 칩시다. 자, 조직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이미 산소 소모를 많이 한 상황이에요. 조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산소 농도가 작죠. 그래서 쉽게 또 산소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떨어지면은 나도 떨어질래? 나도 떨어질래? 나도 떨어질래 하면서 산소가 떨어지게 돼요. 자, 그림상 제가 4개 다 떨어뜨리긴 했는데 4개까지 사실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쉽게 산소가 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직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산소 농도가 낮다 보니까 산소를 더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쉽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산소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협동성이라고 하고요. 주의할 거는 요거는 지금 효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효소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개념을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먹임 억제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기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비경쟁적 억제자 있죠. 요거랑 조금 연결시키면 이해가 쉬운데 자, 예를 들면은 트레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트레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자, 이제 아미노산 이름 외워주세요. 자, 얘들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트레오닌 탈아미노 효소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중간 물질을 거친 다음에 아이소루이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효소가 이제 하나가 있다 칩시다. 효소가 있으면은 이 아이소루이신이 비경쟁적 억제자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성물인 아이소루이신이 많아지게 되면은 여기에 붙어가지고 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더 이상 트레오닌을 아이소루이신으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들 농도가 이제 점점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되면은 얘들도 여기에 붙는 일이 작아질 겁니다. 그럼 다시 이 효소는 활성을 가지고 또 트레오닌을 아이소루이신으로 바꿔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농도를 적절한 비율로 효소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것을 되먹임 억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미토콘드리아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런 효소들은요 세포 내에 그냥 막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핵이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은 이런 막 효소가 둥둥 계속 막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떠다니는 게 아니고 다 자기들의 자리, 위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토콘드리아 내막 같은 데는 이제 전자전달계와 관련된 효소들을 막 가지고 있을 거고 시토크롬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소포체나 골지체가 있으면은 또 거기에 맞는 효소들도 또 자기 위치에서 정확하게 자기 기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세포막에도 효소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고 아까 복합체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복합체 컴플렉스 뭐 1, 2, 3, 4 이런 애들이 있다. 전자전달계 이런 애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복합체라는 말은 여러 효소가 복합적으로 모여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효소는 하나가 한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와 함께 여러 가지 효소들이 모여가지고 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라는 애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피로부산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컴플렉스라는 애가 있는데, 자, 얘들은 위치 알아두세요. 위치 많이 나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 속에 있어요. 요 기질 속에 얘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해요. 즉 반응만 일단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피로부산이 있을 때 얘들과 CoA와 그 다음에 NAD 플러스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바꾸냐면은 아세틸 CoA 하고요. 그 다음에 피로부산을 쪼개가지고 요거는 탄소 2개짜리거든요. 얘는 탄소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탄소 즉 CO2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NADH하고 수소이온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이 반응 안에서 산화 반응하고요. 지금 탄소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바뀌었죠. 이게 산화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떨어지는 거를 또 탈카르복실화 이렇게 부릅니다. 즉 탈카르복실화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코에이가 여기에 붙었죠. 즉 코에이가 붙는 결합 반응, 이런 세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PDC, 즉 피로부산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복합체가 자, E1, E2, E3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E1은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어차피 외우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E2는 다이하이드로 리포일 트랜스 아세틸레이즈, 자 적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E3는 앞엔 똑같아요. 디하이드로 리포일 디하이드로게네이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E1이 이제 피로부산의 탈카르복실화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2가 아까 이 아세틸기를 코에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리포산이 필요해가지고 이름이 이제 리포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자,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E3에서는 이때 이제 쓴 리포산을 다시 재산화시키고 이때 이제 FAD하고 그 다음에 NAD 플러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뭐 임용 강의나 아니면은 생화 이런 데서 좀 더 살펴볼 거고요. 모의고사 이런 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 제가 낼 거고요. 더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얘들이 이제 대사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억제가 되잖아요.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가 억제가 되게 되면은 이 피로부산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을 거쳐가지고 포도당이 2개의 피로부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얘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때 사실 요 PDC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억제가 돼가지고 기능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요 피로부산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젖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은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틀을 하나 잡고 나면요. 이런 식의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막 배워가지고 내가 배웠던 과정 속에 이제 연결을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옥터디에서는 심화 과정하고 임용 과정 이런 데서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